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제42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웹진 뉴스로의 로창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창인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벌써 예, 옛날에 샬롯에서 우리가 네네. 3.1절 100주년 그 행사할 때 예, 맞아요. 그때 뵀는데 지금이 또 3.1절이에요. 우리가 3.1절 영화 준비하거든요. 샬롯 한인회에서. 그러니까 네. 노 대표님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예. 예, 어, 아, 정말, 세월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예. 사이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에도 두어 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우리 방송을 또 모신 게 2021년 6월이었어요. 벌써 네. 4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에 독도 문제와 도쿄 올림픽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본의 상습적인 독도 시비를 뿌리 뽑을 방법에 대해서 우리 로 대표님이 독도는 대마도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참신하게 네. 들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우리 김 사장님도 기억나시죠? 그러면 제가 노래 가사도 생각이 나는데 그 뭔데요? 부산 정남 쪽 백길 따라 500리 괜찮은 섬 하나 쓰시마서 뭐 이런 네. 식으로 정말 네. 죄송합니다. 작사, 작곡하신 것 같다. 예, 대마도는 우리 땅 그거 말씀하셨죠. 네. 예. 뭐, 그때 얘기 뭐,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독도는 대마도로 대응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그 독도의 대응 전략이 너무나 그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소개를 했었죠.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흠결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지만 유일하게 제가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대마도 문제였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사흘 만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고요. 그해 9월 또 그 다음에 1949년 1월에도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 일본이 불법 점령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우리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요. 무려 60여 차례나 되풀이했거든요. 그런데 어, 일본 정부의 대응이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무시하니까 더 이상 뭐 한쪽에서만 이렇게 싸움을 걸어봐야 대응을 안 하니까 그게 그냥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이 이 독도를 그 자꾸 거론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일본의 그 대마도 대응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된다. 독도는 독도로 대응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 대마도로 대응을 해서 이 대마도를 사실상 분쟁 지역화하고 독도에게 디귿자도 끝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겁니다. 아유, 맞습니다. 기억나요. 그리고 네.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예. 저는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아니, 이승만 이후에도 왜 다른 대통령들은 단 한마디도 안 꺼냈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하고? 네, 맞아요. 더 이상 일본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도 당당하게 주장했던 대마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제기해서 더 이상은 독도를 시비거리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구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 로 대표님, 네. 최근 근황이 아주 궁금해요. 네. 요즘 그 뉴스로와 함께 재외동포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다는 소식, 네. 또 간단한 협회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이 길죠. 재해동포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그래서 줄여서 재동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재동협은 그 우리가 재해동포 언론 미디어들이 세계 각국에 있잖아요.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2002년 정도죠. 그때 그 처음으로 재해동포 언론사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그 첫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모태가 됐고요. 지금 제가 소속된 협회는 2015년에 창립된 협회인데 전 세계 30개국의 한 80여 개 언론사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이렇게 골고루 있고요. 1년에 그 봄, 가을로 두 번씩 그 국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모두 이제 그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요. 네, 지금 그 사진 그 소개해 주신 거는 그 재해동포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그 가장 최근에 했던 지난해 11월 행사, 예, 제가 발표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그 재외동포 저널이라는 이런 또 그 괜찮은 아주 고품격의 그 개간지를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외동포 저널이라는 이 개간지는 미국의 그 유수의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정기 구독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 한글로 나오는 그 매거진인데도 불구하고 학술지인데도 이것을 구독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렇게 음. 이제 좀 상당히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 어떤 일 네, 하시나요? 올해 이제 그 아마도 5월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봄철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원래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봄, 가을로 계속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온오프라인 줌을 이제 겸해서 1년에 한 번으로 일단 줄였다가 올해 다시 이제 봄, 가을로 두 차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행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70하고 개헌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세계 그 보호주의 이 그런 물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또 우리 재해동포 언론사들의 재해동포들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지 그런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 활동하시는 그 내용도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우리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가 다시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포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관심사입니다. 첫 번째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과 또 두 번째 향후 북미 관계인데요. 먼저 발등에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김 네. 사장님, 지금 사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어때요? 예, 노스캐롤라이나에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뭐 ICE, 뭐 경찰이나 그 이민단속반이 나와서 실제로 뭐 추방하고 이런 보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어, 소문입니다. 소문 올 것이다. 다 잡아갈 것이다. 특히 학교 같은 곳이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떨어요. 왜냐면 학생들 대부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학교에는 다 가잖아요. 이민자 자녀들이 다. 음. 예, 여기에는 그 서류를 갖춘 분들도 있고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밀어붙이기 반이민 정책에 상당히 저항을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많은 거. 어디 막 아, 쳐들어왔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도를 다 찾아보고 해도 실제로 검거하고 추방하고 했다는 그런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아리조나랑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서 근처에서는 뭐 지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봤어요. 아리조나 뉴스에서 정말로 시위 뭐 이런 일도 일어나나 봤더니 시위는 해요, 지금. 반대하는 시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 그 피닉스가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글렌데일 포함해서 그 벨리 지역에 곳곳에서 지금 연일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지난 주말과 월요일 밤에는 뭐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했고, 또 2월 3일 월요일 밤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피닉스 도심에서 행진을 벌였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하기도 했고, 또 2월 1일 그리고 1월 31일 밤에도 시위대가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반대하는 시위도 또 있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교 캠퍼스에서 공화당 그룹 학생들이 불법 이민자 신고를 해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맞서서 또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를 뭐 적극 활용 중이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뭐 시위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잡아들여서 뭐 어떻게 추방을 했다 이런 내용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주별로 정말 그 상황은 이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그 뉴저지 쪽에서는 이제 좀 더 그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그 사실 그 아까 이제 IC 그 미국 이민 그 세관 단속국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거기에서 보면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불과 열흘도 안 됐는데 5천 명이 넘는 그런 이주민이 이제 체포됐다라는 것이 그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이게 대규모 단속이 지금 하여튼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러한 그 이민자가 이제 어떤 범죄 전과 처음에 이제 보도되기로는 범죄 전과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NBC 당 방송의 그 뉴스를 보면은 그 단속된 48%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 아마도 이제 그 서류 미비 이제 어떤 불법 이민이라는 이유로 이제 체포됐는데 그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그 출범 직후에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문제는 그 주별로 이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클라호마 같은 데서는 그 아이들의 그 부모에 대한 그 체류 거주 증명서 같은 걸 요구한대요. 이민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그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건드리는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아이들의 부모를 신분을 증명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고 결국 언젠가는 색출해서 쫓아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이렇게 그 어떤 정말 죄도 없는 아이들까지도 이 추방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 우려되고 두려운 일이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합법적인 이민자들, 그 어떤 인종이 다른 비백인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추방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귀하 시민들까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우려가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일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좀 그냥 뭐 우리가 법만 잘 지키면 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좀 언제든지 우리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아, 인식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읽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가 해리스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보터 어프레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쭉 투표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들한테 뭐 아이디를 갑자기 요구한다든가 네, 투표소 수를 줄인다든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든가 막 이런 일을 해서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민자 단속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유권자가 되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막는 거죠. 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물론 당연히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고, 그것도 약속이기도 하니까, 자기가. 그 캠페인 기간 중간에. 뭐 그걸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속 같은 경우도 민주당 텃밭인 일리노이주, 뭐 시카고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버린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그 법도 제한하려고 하다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면은 트럼프는 장기 집권 내지는 공화당이 영원히 좀 슈퍼 머조리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음, 읽혀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인 사회도 지금 비상이라고 그래요. 그 특히 대도시는.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주권자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미국의 그 복지 혜택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시민권 취득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그 권리를 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민자들이 굉장히 그 후발이라는 점에서 이제 불리하잖아요. 자리 잡는 것도 아무래도 그 선 이민자들보다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한이 결국 우리에 대한 그런 권한 뭐를 이제 침해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지금 저 노스캐롤라이나 주나 애리조나 주 같은 데서는 그 이보교 활동이 없죠. 그 이보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민자 보호 교회. 그 The Sanctuary Church라는 말을 써서 그 뉴욕에서 그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이민자 보호 교회가 일종의 어떤 그 옛날에 우리 소도라는 역사적으로 소도라는 그 어떤 도피처, 그 네. 안전한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점에서 이보교가 그 2017년부터 그 활동을 제가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타민족하고도 유대를 하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우리 한인 사회가 일단 있는 그곳에 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어쨌든 뭉치는 것보다 정말 큰 힘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 교환과 같이 연대하는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이게 잘 돼 있는 그 시대니까 이런 것이 태바님하고 김 사장님 계신 그런 주에서도 좀 같이 연대를 하고 뭐 지금은 교회입니다만 종교적인 걸 떠나서 모든 그 종교인들이 어떤 뭐 사찰도 참여하고 성당도 참여하는 뭐 이러한 것들로 좀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대응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도 우리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북미 관계인데요.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핵 보유국이라고 불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것은 좀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로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기대는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일종의 그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어떤 그 정부에서는 금기시되는 발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뭐 어쨌든 사실상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또 직접 이 백악관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놀라운 발언이었고요. 이런 그 진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양면성, 우리 그 한인 사회도 방금 말씀드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악몽의 그런 현실이지만 또 이런 우리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북미 대화가 잘 돼서 뭔가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좀 남북 화합과 통일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할 건 반대하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면서 이걸 잘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참 힘든데 전망은 그 사실 트럼프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를 또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 말로 아주 한 몫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탁 질러보고 또 전혀 반대되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어떠한 그 미국의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좀 압박과 격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음, 이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완전히 찌찌뽕입니다. 예. 네. 왜냐면 그 맞아요. 약간 저도 헷갈렸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하나도. 예를 들어 관세 매기는 거 보세요. 세상은 맞아요. 점점 관세 장벽을 낮춰서 자유롭게 수출입하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관세를 매기는 거. 그다음에 뭐 그린란드나 캐나다 이런 거를 뭐 땅에 대해서 뭐 한마디 틱틱 던지는 거는 17, 18세기 제국주의 때 있었던 얘기들. 성차별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차별을 강화한다든가 인종에 대해서 이런 건 다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걸 따지고 보면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한국에서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트럼프가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네. 했었고 만남을 했었다는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노 대표님 말씀에 완전히 적극 공감합니다. 어느 네. 면에서는 기대를 걸고 어느 면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자, 점에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조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트럼프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그 트럼프를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 안다고도 생각하지만, 아직 그 완전히 안다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 장단점을 좀 알고 공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의 그 약점이 있거든요. 트럼프의 약점이라면은 저는 약점이라면 약점인 게 그 일단은 좀 칭찬에 약합니다. 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최고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은 음, 일단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일단 부드럽게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어떤 그랑 관계된 인맥, 항맥 이런 거에 또 굉장히 그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일단 가족들의 그 어떤 그 실권자들이 많잖아요. 가족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와튼 스쿨, 유펜의 와튼 스쿨을 나왔는데 그 와튼 스쿨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비리그 이런 출신들한테 굉장히 그 명문대를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또 반색을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우리가 어떤 그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좀 트럼프는 트럼프로 대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트럼프의 전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독도는 대마도로 대응하라는 것도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 트럼프가 보면은 협상의 대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일찌감치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협상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의 전법이 그 충격과 당황과 공포 이런 걸 상대방한테 안겨주는 그런 말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성적인 대화를 못 하도록 당황스럽게 만들죠.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물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북미 간에 서로 그 핵단추 공방을 했을 때라면 진짜 그때는 아주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트럼프와 대화를 하거나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위비 협상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일단은 후려친다는 식의 또 그다음에 되치기 여러 가지 이제 전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방위비 협상을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본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또 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지 우리부터 미리 섣불리 양보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또 방위비 협상 같은 것은 지금 고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주둔료를 너희들이 낼 필요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좀 트럼프 입장에서 황당한 이제 전법으로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당황스럽게 만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군의 주둔이라는 거는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북한에 대한 위협이 줄면 우리가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이나 미군 주둔비가 많이 필요하다면은 저 너희들이 그 미군을 주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면은 차라리 좀 줄여라. 그 북한에 대한 위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들 필요가 있는가? 근데 사실 줄이라고 그래도 미국은 못 줄입니다. 왜?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 더 큰 목적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위비를 내는 게 아니라 주둔비를 받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주둔비는 못 받더라도 방위비를 터무니없이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아니 뭐 두 배, 세 배 미리 우리가 알아서. 트럼프는 지금 우리 보고 뭐 10배를 내라는 식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보다. 아우, 그런데 말이 안 되죠. 그걸 이제 트럼프의 정보가 그렇습니다. 10배 내라 그러면 이제 한 2배, 3배까지 보장은 되거든요. 서로 이제 물건값 깎듯이. 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냥, 야, 니들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걸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하니까 너희들이 내야 돼. 우리도 죽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예, 오늘도 제가 그 신임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박스 네. 앵커에다가 뭐 지금 국방장관을 맡았는데 그 사람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그 방위비 얘기하는 거 들어왔어요. 들었는데 다운페이 하라 이거야. 다운페이. 미리 돈 음, 탁 내라 이거야, 니네들이. 전부 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아, 들더라고요. 뭐 진짜. 다운페이 하라는데 뭐 우리 집 살 때 다운페이 하지 않습니까? 아우, 누가 그렇게 있어달래? 들어가요. 아우, 진짜. 예. 씨. 아유, 네, 아유, 속 터집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올해 그 북미 대화라든지 또 깜짝 놀랄 만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진짜 바라는 것은 이제 그거죠. 저의 그냥 그 희망 회로입니다. 그냥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은 북미 간에 혹시 친서가 벌써 오가지 않았을까? 이건 오, 뭐 정말 저의 그냥 상상력입니다만 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그 리처드 그리넬이라는 그 대북 특사를 작년에 진작에 이제 지명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대북 그 정책이나 대북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친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두 사람은 그 18차례인가요? 그 정도에 걸쳐서 이미 서신을 주고받았죠, 서한을. 그래서 이런 서신 외교가 벌써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제대로 된다면은 빠르면 이제 올 봄에 만남, 물론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국무장관이나 이 특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만남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4월에 그 평양 마라톤이라는 국제 마라톤 행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올해 열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참가자를 그 인터넷을 통해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민들은 그 어떤 행정명령 때문에 아직 그 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미국과 한국과 뭐 일본 정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지금 4월에 이 평양 국제 마라톤에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북미 관계가 테이블 아래서 정말 급진전이 된다면은 이런 평양 마라톤 행사를 앞두고 그 미국 시민의 그 행정명령, 그 방북 금지 행정명령이 그 사실 트럼프가 내린 거거든요. 그때 원비어 사태로. 이게 벌써 이제 8년째인데 올해 그 8월까지 시한입니다만, 빠르면 뭐 평양 국제 마라톤 시기, 아니면 뭐 최소한 그 7.27 그 정전협정 맺었을 그 시기 이전에 그런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상반기 중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트럼프로서는 올해 안으로 규정을 보지 않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대북 관계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이제 임기가 4년인데 앞으로 이제 2년, 길게 잡아 2년이 중요한데, 그 2년 후에 이제 그 만약에 그 중간 선거에서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완전히 그 트럼프가 그 어떤 입법 그 행정을 다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2년 후에 민주당이 어떤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서 다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트럼프의 그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1년, 그 첫 1년 안에 그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가시적인 그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트럼프 임기에는 뭔가 그 결정을 어떤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레임덕이 빨리 올 거다라는 그거는 미국 언론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미 북한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기대에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핵 무기 같은 거 할 때 자주국방이라고 하나요? 자주화를 완전히 완성했다. 뭐 그런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베트남에서 회담 뭐 이런 거 하면서 빈손으로 하고 그때 얼마나 이를 갈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사탕 발림이나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는 굉장히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있고 그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EU 국가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뭐 러시아한테 이런 땅을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휴전을 하려면 지금까지 뺏긴 땅 그냥 러시아한테 주면서 해라. 뭐 이럴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자 문제도 아직 정전 협정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정전 협정을 어겼다고 그래서 포로 교환을 좀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너희들 포로 교환 미루면 이번 주 내로 그냥 당장 아작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일촉즉발의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노 대표님 말씀대로 시간 걸리면 또 안 되거든요. 또 이게 그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그 뒤로 밀린다기보다는 그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이 북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미 그 맞아요. 북러 간의 협정 때문에 그런 이 실제적인 어떤 파병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라고만 이제 생각할 수 없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곧 이 북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 그 중동 문제, 뭐 우크라이나 문제, 이 북한 문제 여러 카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성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큰 이제 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뒤로 굳이 미뤄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음, 하나가 먼저 됐을 때 그 자기가 빛을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북 관계 개선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그 희망적인 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하노이에서 정말 큰 이제 치욕을 당했죠. 이북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와는 정말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미 그 북이 원하는 대답을 벌써 했단 말이에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것은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감축 정도의 어떤 수준, 더 이상 핵 동결 이런 것도 충분히 미국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북에서는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다양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또 북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로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걸 선언을 했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뭐 민족이나 통일이나 뭐 이런 그 단어들을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그 뭐 심지어 그 평양에 있는 그 통일거리 이름 통일 거리 이름도 없어지고 지하철역 통일역 이름도 아, 바뀌고 7차 공동성명 이거를 기념하는 이제 기념탑까지도 그 철거하는 그런 막 충격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 그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파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남쪽에서 어떠한 대화를 하든 어떠한 그 신호를 보이든 북에서는 당분간 아마 그 호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그 재외 동포들이거든요. 북은 재외 동포들에 대해서 그 엄청난 그런 한민족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헌법 안에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남북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된다면은 저절로 이 남쪽에도 서로 그 남북 간의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채널이 구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걸 비관적으로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은 북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의 그 신호에 대해서 그쪽에 응답이 없다고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해외 동포들을 통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제스처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남쪽 입장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그 뭐 5.27 같은 그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폐기를 한다든지 선도적으로 물론 이건 이제 뭐 정권이 바뀐 후에나 이제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뭐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요 비록 북에서 호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발표를 하면은 그 얼어붙었던 이제 북의 입장에서도 서서히 그 해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김 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아유, 저는 노 대표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특파님이 자꾸 저를 이렇게 제 의견을 또 이렇게 여쭤보셔서. 예, 당연하죠. 계속 노력을 해야죠. 뭐 지금까지 항상 경색됐다가 풀어졌다가 경색됐다 풀어졌다 하는데 경색될 때마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항상. 그래서 맞아요. 예, 노 대표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계속 그렇잖아요. 저는 또 북 입장도 이해가 돼요.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이러니, 이 북에서도 진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 입장에서도 한결같은 마음, 이 문제만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오늘 글로벌 웹진 뉴스로의 로창현 대표님과의 대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